풀이 있는데 흩어져야지. 모여서 살면 풀이 없잖아요.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가겠어요, 그죠? 근데 위기가 오잖아요. 그러면 한국은 다 모릅니다. 흩어지면 죽어요.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잘해. 한국 보니까 미리미리 좀 잘하지. 꼭 그냥 막 개판치다가 이제 위기가 오면 참 잘해. 내가 한 위기 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. 내가 모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게 유목민 기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. 근데 농경민 기질이 있는데 이게 농가 원령가. 봄에는 뭐 하고 뭐 무슨 씨앗 뿌려 무슨 여름에는 뭐 하고 뭐 가을에는 뭐 하고 이 농가 원령가. 맨날 그 타령이야. 뭐 변화를 주기 싫어해. 또 한쪽에 그런 인력이 작용해. 한 번 안주하면 끝까지 가려는 기질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반도민이라는 것은 대륙과 이 해양의 융합을 해.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해양적인 것 같은데 하면 스케일이 커요. 대륙적인.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짓는다든지 응?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. 배도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세계 제일 좋아해. 이 드리밍 빅. 그런데 굉장히 외향 쪽으로 바깥에 나가려고 해요. 그건 반도민이 해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질이 한국의 DNA예요. 근데 여기에 하나 부족한 DNA가 있어요. 이게 꼭 가져야 돼요. 우리 미국한테 배워야 되는 건데 이게 이노베이션 DNA예요. 이노베이션. 항상 뭘 보면 뜯겨서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경 생활을 수천 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해요.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 뭐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해서 창조적 파괴 과정을 겪죠. 그죠? 근데 중국은 어떠냐? 중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. 그 굉장히 진화적이지만 진화가 느리고 그러면서 이중적이고 다양성이 있다. 그래서 중국은 한국 사람 보고 고래처럼 숨을 쉬어라. 왜? 중국 사람들은 고래처럼 숨을 쉬어요. 물에 담갔다가 한참 있다 저기서 푹 하고 나오고 푹 하고 나온다. 근데 한국은 물개처럼 숨을 쉬어. 왜? 변화가 워낙 심하고 또 먹고 토양도 나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요. 그냥 물개처럼 살았어. 근데 우리는 중국 보고 물개처럼 살아. 중국은 우리 보고 응? 고래처럼 쓰라는데 서로 이게 맞겠어요? 서로 템파가 안 맞아요. 저도 이상한 거예요. 서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. 이러니 아까 그 43년간의 단절에다가 이러한 그 기질적인 차이 이런 걸 느낀다.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국이 뭐 아직 발전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중국은 모호하면서 투명하지 않죠. 근데 한국 사람들도 뭐 회계나 이런 거는 아직 덜 투명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가리길 좋아해요. 시비를 걸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길 좋아한다.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야, 너희 왜 그렇게 해? 하고 우리 막 한국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요. 그죠? 근데 중국은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하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푹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. 한번에 이런 그 태생적인 한계들을 DNA상에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? DNA가 다르니까 뭐 그냥 각자 가자 이렇게 할 거냐. 중국도 혼자 살기 힘들고 한국도 혼자 살 수 없어요. 자 보세요. 이제 아픈 시대의 과제가 뭐냐. 선진국 시대가 무너지고 있어요. 왜 선진국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?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를 잘못하고 뭐 시장주의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못 살게 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. 이게 이제 일반론이죠.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런 여백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. 왜? 개도국 중국에는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고 엉망인 제도도 있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국민들이 불만은 많은데 분노하지 않는다. 그는 중국이 아직도 uncultivated resources, 즉 여백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불만 요인이 있을 때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여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재칭 팽창 계수가 있다. 한마디로 속도가 있다. 변화의 속도가. 사람들이 기대 가치가 있는 거죠. 근데 선진국, 특히 일본 같은 나라, 미국 같은 데 보면 이게 어떤 saturation 포인트에 포화 상태. 하면 이미 이제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더 이상 신여백을 창출해. 미국 같은 데는 끊임없이 신기술을 창조해요. 그죠? R&D를 통해서 신기술 만들어서 애플 뭐 컴퓨터에서 뭐 모두 만들고 그죠? 아이패드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신여백을 창출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신여백 한두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 국민들은 너무 잘 살아요. 그 잘 사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여백이 너무 없어요. 신여백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실패가 결국은 기득권자를 만들고 기득권자들 보고 너 나오라고 하는데 새로 진입장벽이 생기고 못 들어가니까 젊은 애들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못 사는 놈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이러니까 이것이 국민 불만이 분노화됐다 이거죠. 이 분노 매니지먼트의 기본은 뭐냐? 기초자산은 여백이다. 그렇죠? 근데 중국은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? 엄청난 여백이 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지도를 볼 줄 아는데 나침판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게 뭐냐면 또 싸워 지금. 일본 사람들 만나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고 중국 사람들 보면 일본 놈들 저거 뭐 이렇게 한국은 뭐 약간 좀 아직 차 안에 부재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양대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동아시아 축이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퍼펙트 심포니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아까 우리가 안행 모양이 깨지고 삼각형의 어떤 그 특화부자가 생기고 이렇게 가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이 여백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. 한중일 간에 신여백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나라는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미국이, 독일이 중국에 와서 그 여백을 활용해서 신여백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.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어요. 우리는 비교적 인접국가이면서 또 중국과 문화적인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질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 사이에 여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의 결집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태생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 중국에 1인당 5만 불 이상 되는 사람만 해도 한 1,000만 명은 되죠. 1,000만 명. 앞으로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소비를 할 거예요? 뭐 해외에 나가서 쇼핑하고 관광하고 뭐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한 석 달을 한국에 와서 살고 싶으면 땅을 사놓고 별자리도 사놓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? 또 여기 우리 기업들이 이제까지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? 자본재와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침투를 했는데 이제 점차로 자본재 시장, 중간재 시장에 있어서 이 삼국 간의 기술 거리가 좁혀질 것이다. 이렇게 보면. 그럼 이게 좁혀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 와서 완성품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. 그 소득이 올라가면 소득 탄력적인 소비는 분야가 소비재다. 근데 여기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 수요, 또 대외 수요에 기반한
수출이라든지 기타 대외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지구촌에서 전체적으로 컨스트럭션이 좀 계속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것은 소득 창출을 통해서 이걸 중산층을 육성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러한 소비, 완성품의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때 로컬 기업, 중국의 로컬 기업하고의 어떤 경제는 불가피하다. 그래서 뭐 통영수술도 한국이 잘하고 뭐도 케이팝도 잘하고 다 하지만 이쪽에 뭐 화장품도 잘 만들고 하지만 우리가 완성품 시장에서 명품을 우리가 여기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있으면 다음 10년, 20년 동안에 한국에 또 새로운 신여백이 창출되지 않겠는가.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청도나 뭐 산동반도 이쪽에 한국에서 안 되는 중소기업을 뭐 이전해가지고 하다가 다들 망하고 야반 도주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었는데 이제 정말로 여기 와서 합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하나는 중국이 최대의 걸쳤다고 하는 공기업이에요. 내가 항상 중국의 고위인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한국의 포철처럼 말이야. 우리가 증권 정책과정 할 때 내가 그 포스코 국민주로 한 장본인인데 우리도 굉장히 우려했는데 잘 되는 방법이 있다. 국민주 신탁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하이얼이나 렌창 같은 그 국민적 기업 같은 거를 민영화해라. 그래서 국민주로 나눠줘. 그러면 국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잠재워서 중산층을 짧은 시간에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국인한테도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공기업을 혁신을 하고 이렇게 가면 중국이 지금 그 무거운 산업, 하이엔드 산업의 상당 부분을 이 공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로컬식으로 해서 갈 수 있겠냐.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해요. 동의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회 정책으로 볼 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자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, 공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또 돈 없는 사람은 금방 또 팔아먹고 그러면 좀 외국인들이 다 사고 뭐 걱정이 뭐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나 하여튼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이쪽의 공기업의 앞으로 혁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아니면 정부 조달 부문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 열리면 우리가 제2단계로 신여백을 중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 안보가 한국의 외교 안보가 진정으로 대변혁기를 맞이합니다. 정말 이제는 미국이 씌워주는 3세계의 우산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일변도로 가지 말고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상당히 서로 유연한 경제가적 비전을 가진 외교관들이 나와서 그 간판을 짓고 이거 우리가 취약한 대륙 세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봉합을 하고 새로운 그 신외교 노선